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렸을 때 재밌게 읽었던 앵무새 죽이기의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책을 살펴보니 94년에 8월에 출간된 책으로 5,800원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재밌게 느껴집니다. 30년이나 된 책인 거네요. 작가와 책의 내용의 간략한 소개를 위해 옴기니 서문의 일부를 읽고 본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옴기니 서문. 내가 이 책을 처음 만난 곳이 시드니의 어느 단아한 책방에서였듯이 1960년대에 발표된 이 책은 지금도 영어권 어느 나라 책방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 책이 문학 수업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또 엘라베마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어 우리나라에도 2차례 걸쳐 소개되었다. 고전으로 통하여 비영어권의 많은 나라에서도 출간이 된 이 좋은 책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출간이 늦어진 이유 중 하나는 지은이 하퍼리 특유의 재치 있는 문장과 유머 등을 언어의 구성이 완전히 다른 우리말로 옮기는 것에 따른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앵무새 죽이기는 To Kill a Mockingbird란 원제를 직역한 것으로 머킹버드는 미국에서만 사는 앵무새과에 속하는 새로서 인간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노래만을 불러주는 새라고 한다. 지은이 하퍼리는 유일한 출간 작품인 이 책으로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우리나라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녀를 잠시 소개해보고자 한다. 하퍼리는 1926년 엘라베마 멀로빌에서 변호사인 아버지 프란시스 핀치 리와 어머니 아마사 콜맨 리 사이에서 태어나 그 소도시에서 자라고 교육받았다. 이런 배경은 자전적 소설이 아니라는 작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그녀의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혐의를 짙게 하고 있다. 그녀는 멀로빌에서 공립학교를 마치고 헌팅턴 대학에서 2년, 엘라베마 대학에서 4년간을 수학했다. 1950년 대학을 떠나 단기 법률 과정을 밟고 그리고 뉴욕에서 집필 경력을 쌓았다. 이 작품의 모태는 한 편의 단편 원고였다. 이 원고를 본 문학출판 전문가가 장편소설로 늘리면 어떻겠느냐고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런 격려와 친구들의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리는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싸구려 아파트에서 창작에만 전념하여 이 역작을 탄생시켰다. 이 한 편의 소설로 그녀는 1961년에 퓰리처상, 같은 해 엘라베마 도서관협회상과 국제기독교도 및 유태인 연맹 조합상, 1962년에 그해 최고 베스트셀러상을 수상하였다. 앵무새 죽이기는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많은 암시와 긴장감을 주면서도 재치와 유머, 어린아이의 천진성으로 인해 입가에 잔잔한 웃음을 잃지 않게 하는 감동적인 소설이다. 이 책은 진 루이스 핀치, 스카웃이라는 여성이 7살부터 10살까지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스카웃은 1930년대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의 조그만 마을인 메이컴을 배경으로 변호사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4살 위의 오빠 잼과 함께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스카웃과 잼은 이 소설에서의 3년 기간 동안 어른들의 세계에 대해 조금씩 이해를 넓혀간다. 그들을 성숙시킨 사건의 열쇠는 검둥이라는 이유만으로 강간범으로 몰린 흑인 톰 로빈슨을 그들의 아버지가 변호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로빈슨의 결백을 명백하게 증명했는데도 배심원들은 결국 유죄라고 결정한다. 뿌리 깊은 인종적 편견을 지켜본 잼은 눈물을 흘리며 인종 편견 타파를 맹세한다. 이 소설에서의 또 하나의 재미는 속세와 단절하고 사는 이웃에 대한 미스터리에 있다. 그 미스터리의 주인공 부 레들리는 그 아버지의 양보 없는 종교성과 그 집안 자존심의 희생자로서 점차적으로 그 시대의 사회구조적 편견의 희생양이 되어 어른을 무서워하는 어린아이 성향으로 변해간다. 부에 대한 호기심을 날로 키워가던 아이들은 부야말로 진정으로 진실된 친구임을 깨닫게 된다. 결국 톰 로빈슨과 부 레들리라는 소외된 이웃은 아이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즉, 앵무새는 두 이웃의 기쁨과 양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에티커스, 낙천적인 이웃 머디 아줌마, 개구쟁이 친구 딜, 잼과 스카웃의 또 다른 식구인 칼퍼니아,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는 커닝햄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카웃과 잼. 이들은 어느 나라의 성인을 막론하고 추억을 더듬는 행복감과 동시에 교육적인 만족을 주는 우리의 이웃이 되리라 믿는다. 끝으로 심오한 철학이 아닌 그저 어린 시절의 삶의 일상을 통해 이토록 많은 재미와 교훈을 줄 수 있는 하퍼리 여사께 존경을 보내며. 부 레들리 훔쳐보기. 그래라. 딜이 내일 떠난다며 라이첼 아줌마네 집에서 놀아도 되냐고 오빠가 묻자 아버지는 흔쾌히 대답했다. 잘 가라고 인사 전하고 내년에 다시 보자고 해라. 우리는 라이첼 아줌마네 낮은 울타리를 뛰어넘었다. 오빠가 매출하기 휘파람을 불자 딜이 어둠 속에서 대꾸했다. 바람 한 점 없네. 저길 좀 봐. 오빠가 동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거기엔 거인 같은 달이 머디 아줌마네 호두나무 위에서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오늘 밤엔 달 속에 십자가가 들어있는 것 같지? 딜이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다. 딜은 신문과 노끈으로 열심히 담배를 만들고 있었다. 아니야, 숙녀가 들어있어. 거기에 불 붙이지 마. 그 냄새가 마을을 온통 뒤덮을 거야. 메이컴에서는 달 속에 화장대에 앉아 머리를 빗는 숙녀가 있다고 믿고 있었다. 우린 네가 보고 싶을 거야, 딜. 그보다 에이버리 아저씨를 보는 편이 나을 거란 생각이 들지만. 내가 말했다. 에이버리 아저씨는 길 건너 헨리 라파이어트 두보스 할머니 집에서 하숙을 했다. 접시 수집이 취미인 그는 매주마다 접시를 바꿔 쓰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또한 매일 밤 9시쯤이면 코를 골아대곤 했다. 저녁 무렵의 일이었다. 우린 그 아저씨의 굉장한 공연을 목격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적이 있었다. 그건 분명 마지막 광경이었다. 우리에게 들킨 이후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우리가 라이첼 아줌마네 집 계단에서 헤어지려는데 딜이 우리를 불렀다. 맙소사, 저길 좀 봐. 그는 길 건너를 가리켰다. 처음엔 포도넝쿨로 덮여있는 현관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니 활 모양의 오줌줄기가 잎사귀 아래로 이어져 가로등 불빛에 노란 원으로 빛나고 있었다. 최소한 땅에서 3m 높이는 돼 보였다. 우리에겐 거의 그렇게 보였다. 그것에 대해 오빠는 에이버리 아저씨가 어쩌다 실수로 저렇게 되었다고 했고 딜은 한 들통의 물은 마셨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 관한 논쟁과 각자의 무용담으로 또다시 나를 소외시켜버렸다. 난 이 분야에 관한 한 할 말이 없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르지 않은가. 딜은 하품에 기지개를 켜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산책하자, 우리. 그 말은 수상쩍게 들렸다. 메이컴에선 누구도 괜히 산책을 하진 않았다. 어디로 산책을 가자는 거니, 딜? 딜은 머리를 남쪽으로 획 돌렸다. 좋지? 오빠가 맞장구 치며 내가 안 된다고 반대하자 부드럽게 말했다. 넌 따라오지 않아도 돼, 5월의 천사여. 넌 갈 필요 없어, 알고 있겠지만. 오빠는 지나간 승리에 우쭐대는 그런 인간은 아니었다. 반대 신문에 있어 남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었다. 스카웃, 우린 아무 짓도 안 할 거야. 그냥 저 가로등까지 갔다 올 거야. 우리는 보도 아래로 한가로이 걸어갔다. 현관에 있는 그네는 무게를 못 견뎌 삐걱거렸고 어른들의 잡담 소리는 부드럽게 밤 공기에 울려 퍼졌다. 스테파니 크로포드 아줌마의 웃음소리도 멀리 들려오는 그런 밤이었다. 됐어, 형. 좋아, 스카웃. 넌 집으로 가. 뭐 할 건데? 딜과 오빠는 조금 열린 덧문으로 간단하게 부 레들리를 훔쳐볼 것이고 난 그들을 따라가지 않을 경우 집으로 곧장 가서 나의 도톰한 입만 꾹 다물고 있으면 그만이었다. 그럼 도대체 왜 오늘 밤까지 기다려온 거야?
밤엔 누구에게든 들킬 염려가 없고 아버지도 책에 파묻혀 왕국이 떠밀려온다 해도 모를 것이며 부가 우릴 죽인다 해도 방학이 끝났으니 별로 억울할 것 같지도 않고 낮에 어두운 곳을 보는 것보다는 밤에 보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빠 제발. 스카웃, 너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는데 입을 다물든지 집으로 가든지 해. 난 정말이지 선언하는데 넌 나날이 계집애가 돼가고 있다고. 이리하여 난 선택의 여지 없이 그들을 따라 나서게 되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들키지 않으려고 레들리 집 뒷마당 높은 철사 울타리를 생각해냈다. 그 울타리는 정원과 옥의 변소에 둘러쳐져 있었다. 오빠가 맨 아랫단 철사를 들어주어 딜이 들어갔고 이어서 나도 들어갔다. 그런 다음 우리는 오빠를 위해 철사를 들어주었다. 그 공간은 오빠에겐 너무 좁았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마. 오빠가 속삭였다. 켈밭으로 걸어가지 마. 소리가 굉장할 거야. 이런 요구들 때문에 한 발자국 걷는데 1분은 걸렸다. 오빠가 멀리 달빛 아래서 손짓을 해서 조금 빨리 움직였다. 우리는 뒷마당 사인문에 다다랐다. 조금 밀어보니 삐걱 소리가 났다. 침 뱉다. 들이 속삭였다. 오빠 때문이야. 우린 갇혔어. 어떻게 나가? 내가 중얼거렸다. 쉿, 빨리 침이나 뱉어, 스카웃. 우리는 입이 마르도록 침을 뱉었다. 그런 다음 오빠가 천천히 문을 들어 옆으로 밀어 울타리에 기대 놓았다. 그제야 뒷마당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그곳은 더욱 조용했다. 삐딱한 현관 위에 2개의 문과 창문이 있었고 기둥을 대신하여 거친 버팀대가 지붕 끝에 서 있었다. 고물난로가 구석에 놓여있고 모자거리에 달려있는 거울엔 달이 으스스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오! 오빠가 발을 들으며 조그만 소음을 냈다. 왜 그래? 닭똥이야. 그가 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어떤 방향이든 캄캄한 곳을 헤쳐나가야 했기에 들이 앞장서가며 하느님이라고 조그맣게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확인하며 나아갔다. 그리곤 집 옆을 돌아 살금살금 기어 덧문이 있는 창문으로 갔다. 창문턱이 오빠보다도 몇 인치 높았다. 손을 올려봐, 딜. 아니, 기다려봐. 우리는 손으로 깍지 껴서 가마를 만들고 딜을 우리 손에 올라타게 하곤 그를 창문턱으로 올렸다. 빨리 해. 오빠가 속삭이듯 말했다.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딜이 내 어깨를 치고 우린 그를 땅 위에 내려놓았다. 뭐가 보이니? 커튼만 보여. 흐린 불빛이 조금 움직였어. 자, 여기서 빨리 나가자. 그리곤 오빠가 숨을 내쉬며 말했다. 뒤쪽으로 다시 가보자. 나는 반대를 하려 했지만 오빠는 쉿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만 했다. 뒤쪽 창문에서 다시 해보자, 형. 하지만 딜은 멈춰서서 오빠를 앞장 세웠다. 오빠가 계단 아래 발을 디디자 나무 판자가 삐그덕거렸다. 다시 꼼짝 않고 서 있다가 천천히 몸무게를 실었다. 조용했다. 2계단씩 올라 현관 위에 서서 앞뒤로 움직여보고 창문으로 가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때였다. 나는 그림자를 하나 보았다. 모자를 쓴 남자의 그림자. 처음엔 나무인 줄 알았지만 바람 한 점 없었고 나무가 거를리는 만무했다. 뒷현관은 달빛으로 가득 찼고 그 그림자는 갓 구워낸 토스트처럼 바삭거리며 오빠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 다음 딜이 보았다. 얼굴을 가렸다. 그림자가 오빠에게 닿았을 때에야 비로소 오빠도 보았다. 그는 팔로 머리를 감싼 채 빳빳하게 굳어버렸다. 그 그림자는 오빠 바로 앞에서 멈추더니 팔이 나왔다가는 다시 내려져 그대로 있었다. 그리곤 돌아서서 현관을 따라 사라져버렸다. 현관 아래로 잼 오빠가 뛰어내려 미친 듯 달려왔다. 우리는 켈밭 이랑 사이를 나는 듯이 뛰었다. 켈밭 중간쯤 와서 내가 걸려 넘어졌다. 이웃집에서 들리는 커다란 엽총 소리 때문이었다. 딜과 오빠가 내게로 뛰어들었다. 스카웃! 오빠의 숨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했다. 학교 마당 울타리로 빨리! 오빠가 철조망을 들었다.
딜과 내가 기어들어 학교 마당의 유일한 떡갈나무를 향해 반쯤 뛰었을 때야 오빠가 없음을 알아챘다. 그리곤 다시 울타리로 뛰어갔다. 오빠가 버둥거리며 철사에 걸린 바지를 벗어던지고 있었다. 그리곤 속바지 바람으로 떡갈나무를 향해 마구 뛰었다. 안전지대에 도착하고 나니 무감각이 엄습했다. 그러나 오빠의 마음은 아직도 달리고 있는 것 같았다. 집으로 가자. 아빠가 찾으실 거야. 우리는 학교 마당을 가로질러 우리 집 뒤에 있는 사슴목장 울타리 아래로 기어들어서는 뒷담을 넘었다. 오빠는 멈춰서서 좀 쉬자고 했다.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우리 셋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천천히 앞마당으로 방향을 잡았다. 길 아래로 내려가려는데 레들리 집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저기 가보자. 우리가 안 나타나면 이상하게 여기실 거야. 나단 레들리 씨가 엽총을 들고 문간에 서 있었다. 아버지는 머디 아줌마와 스테파니 아줌마 사이에 서 있었고 라이첼 아줌마는 에이버리 아저씨 가까이에 서 있었다. 우리는 머디 아줌마 옆으로 끼어들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너희들 모두 어디 있었니? 무슨 소리 못 들었니? 무슨 일인데요? 오빠가 물었다. 레들리 씨가 케일밭에 들어온 흑인을 쏘았다는구나. 어머, 그를 맞췄나요? 아니, 스테파니 아줌마가 대답했다. 공포만을 쐈다는구나. 놀라서 즐겁을 했을 거야. 이 근처에 하얀 흑인이 지나가면 바로 그 사람인 줄 알아라. 그리고 또 소리가 나면 이번엔 총뿌리를 그렇게 높이 올리진 않을 거다. 개건 흑인이건 또는... 잼 핀치! 네? 그때 아버지가 물었다. 네 바지는 어디다 뒀지? 바지요? 그래, 바지. 어쩔 수 없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속바지 바람으로 나타났으니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아, 그건요, 핀치 아저씨. 가로등 불빛 아래서 나는 딜의 음모를 보았다. 눈이 더 커지고 통통한 얼굴은 더 동그래졌다. 그래, 뭐지, 딜? 제가 따먹었어요. 그는 모호하게 대답했다. 땄다고? 어떻게? 딜은 뒷머리를 한번 만지곤 다시 이마를 더듬었다. 저 고기 연못에서 스트릿 포커를 했거든요. 오빠와 나는 한숨을 놓았다. 이웃들도 이해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다시 모두 굳어졌다. 스트릿 포커가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가 그걸 밝힐 기회 없이 라이첼 아줌마가 불자동차 사이렌 소리를 내며 앞으로 나왔다. 두두두 이 장난꾸러기! 딜 해리스, 내 연못에서 도박을 했다고? 내가 널 발가벗겨 놓겠어, 이 꼬마 도령아!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공경에서 딜을 구해주었다. 잠깐, 라이첼, 그런 짓을 하는 건 한 번도 못 봤는데. 너희들 모두 카드놀이를 했다는 거냐? 오빠는 눈을 딱 감고 딜의 계략을 받아넘겼다. 그게 아니라요. 그냥 시합이었어요. 나는 오빠에 대해 깊이 감탄했다. 시합이 그저 위험스러운 것이라면 카드놀이는 치명적이었던 것이다. 잼 스카웃, 다시는 포커나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딜에게 가서 바지 찾고 제자리로 가거라. 걱정 마, 딜. 오빠는 보도를 터벅터벅 내려오면서 위로했다. 아줌만 널 어쩌지 않으실 거야. 아빠가 잘 얘기하실 거야. 너 정말 기발했어. 잠깐, 들리니? 우리는 멈춰서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심각한 건 아니고 아이들도 생각할. 라이첼. 딜은 안심했다. 하지만 오빠랑 나는 아니었다. 아침이 오면 바지를 보여야만 했으니까. 내 것을 하나 줄게. 딜이 계단 앞에서 말했다. 오빠는 고맙지만 소용이 없을 거라고 말했다. 잘 가라는 인사를 나누고 딜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곤 다시 뛰어나오더니 오빠가 보는 앞에서 내 뺨에 키스했다. 그는 나와의 결혼 약속을 기억했음이 분명했다. 편지해, 알았지? 그가 뒤에다 대고 소리쳤다. 우린 오빠의 바지를 되찾기 전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날 밤 뒷현관에서 나는 소리는 3배나 크게 들리는 듯 했다.
자갈밭을 스치는 모든 소리는 부 레들리가 안갚음을 하려고 헤매는 소리 같았고 지나가는 흑인들의 웃음소리도 부 레들리로부터 풀려나 우리를 따라오는 소리로 들렸다. 덧문에서 퍼덕대는 곤충들의 소리도 부 레들리가 손가락으로 미친 듯 철사를 끊어내는 소리 같았다. 멀구슬 나무는 아기를 품은 듯 살아서 꿈틀거렸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오빠의 부스럭대는 소리에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다. 어서 더 자, 꼬마 새눈박이야. 돌았어? 쉿! 아빠 방에 불이 켜졌어. 이으러진 달빛 속으로 오빠의 후들거리는 다리가 보였다. 찾으러 가야겠어. 나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러지 마. 안 돼. 오빠는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있었다. 가야 돼. 그럼 아빠를 깨울 거야. 그러기만 해봐. 가만두나. 나는 오빠를 내 침대로 끌어안치곤 이치를 설명하려고 애썼다. 오빠, 나랑 레들리 씨가 그걸 발견하면 오빠 옷인 줄 알 거야. 아빠께 보인다면 좀 곤란하겠지만 그것으로 끝이잖아. 침대로 가서 자. 그게 바로 내가 염려하는 거야. 그래서 찾으러 가려는 거고. 가슴이 아팠다. 혼자 그곳으로 가다니. 나는 스테파니 아줌마 말이 떠올랐다. 나단 씨는 담을 위해 총알을 장전해뒀다는 것. 흑인이거나 개거나. 오빠는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나는 결사적이었다. 그건 그럴 가치가 없어. 오빠, 조금은 속상하겠지만 오래 가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총알이 머리를 날리면 어쩔래? 제발. 오빠는 끈기 있게 숨을 내쉬었다. 스카웃. 그건 있지. 스카웃. 오빠가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날 한 번도 때리지 않으셨어. 난 그걸 계속 지키고 싶어. 이건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었다. 아버지는 하루 걸러 한 번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으신 걸로 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오빠 말은 아빠가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하셨다는 거야? 그럴 거야. 그래서 난 그걸 지켜나가고 싶다는 거지. 스카웃, 오늘 밤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 그때 난 처음으로 오빠와 동료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가끔 오빠의 행동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었지만 길게 가진 않았다.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었다. 제발. 나는 애원했다. 잠깐만이라도 생각해봐. 저기 좀 앉아서. 입 다물어. 아빠가 다시는 아무 말도 안 하실 것 같지는 않아. 나 아빠 깨울래. 정말이야. 오빠는 나의 잠옷깃을 움켜쥐어 비틀었다. 그럼 나도 갈래. 나는 숨이 막혀왔다. 안 돼. 더 성가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는 그저 뒷문 빗장을 벗기고 오빠가 계단을 내려가는 걸 지켜보았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 달도 지고 격자 무늬의 그림자가 보풀 같은 희미한 공간 속으로 흐릿해져 갔다. 오빠의 하얀 옷자락이 밝아오는 새벽에 놀라 깜빡거리며 달아나는 유령 같았다. 신랄 같은 미풍이 내 옆구리에 흘러내린 땀에 다 서늘하게 느껴졌다. 지금쯤은 사슴목장 뒤쪽으로 해서 학교 마당을 건너고 있겠지. 지금은 울타리를 돌고 있을 거야. 보나마나 아까 가던 대로 가겠지. 시간은 더 많이 걸릴지도 몰라. 아직 걱정할 필요는 없어. 레들리 씨의 엽총 소리가 날 때까진 걱정하지 않을래. 그때 나는 뒷울타리가 삐걱대는 소리를 들은 듯 했지만 그건 나의 착각일 뿐이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에 나는 다시 숨을 죽였다. 우린 가끔 한밤중 화장실로 순례를 할 때 책을 읽고 있는 아버지를 보곤 했다. 아빠는 때때로 밤에 일어나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잠자리에 든다고 했다. 나는 불빛이 켜있는 복도를 응시하느라 눈이 아팠다. 불이 꺼지고 나는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밤짐승들도 모두 돌아가고 바람에 잘 익은 물수레나무 열매가 지붕 위로 내리굴러서 마치 북을 치는 듯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는 어둠을 더욱 황량하게 했다. 적이 돌아오고 있었다. 오빠의 하얀 셔츠가 뒤돌타리 위로 쑥 올라오더니 점점 크게 다가왔다. 계단을 올라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말없이 바지를 들어보였다. 오빠는 누웠고 잠시 침대가 움직이곤 곧 잠잠해졌다. 그리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누가 보내준 선물일까? 오빠는 일주일 동안이나 말도 없이 우울해했다. 언젠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난 오빠의 입장에 서보려고 노력했다. 내가 만약 밤 2시에 레들리 집을 혼자 갔다 왔다면 그 다음 날은 나의 장례식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난 될 수 있는 한 오빠를 귀찮게 하지 않으려 했다. 계약을 했다. 2학년도 역시 좋지만은 않았다. 아니, 더 나빴다. 그때까지도 카드만을 보여줄 뿐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지는 않았다. 이젠 옆반이 된 캐롤라인 선생님 반은 웃음이 들려오는 횟수에 따라 진도를 추측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보통 애들은 낙제하여 다시 1학년에 머물러 질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2학년이 되어 잘된 일 한 가지는 오빠와 같은 시간에 수업이 끝난다는 것이었다. 3시가 되면 우리는 함께 집으로 걸어오곤 했다. 어느 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느라 학교 마당을 걷고 있었는데 오빠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내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며칠 만에 들어보는 제대로 된 말투였다. 나는 용기를 주려 애쓰며 말했다. 무슨 얘긴데? 그날 밤에 대해서야. 그날 밤 일은 한마디도 안 해줬어. 오빠는 마치 목이라도 날려보내듯 내 말에 손을 흔들어 날려버리곤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내가 반바지 찾으러 갔을 때 있잖아. 급하게 빠져나오느라 바지가 온통 헝클어져 있었거든. 그런데 가보니까 오빠는 다시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그곳에 가보니까 바지가 잘 개어져서 철망 이쪽에 나와 있는 거야. 마치 내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야. 울타리 이쪽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빠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집에 가면 보여주겠지만 찢어진 걸 꿰매놨어. 여자 솜씨는 아닌 것 같고 꼭 내가 한 것처럼 삐뚤빼뚤거렸어. 그건 거의. 누군가 오빠가 그걸 찾으러 갈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오빠는 몸서리를 쳤다. 마치 누군가 내 마음을 훤히 알고 있듯이 내 행동을 내다보고 있었던 거야.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렇지, 스카웃! 오빠의 질문엔 호소력이 있었다. 나도 다시 한번 확인하듯 말했다. 오빠랑 함께 살지 않는 한 무엇을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야. 어떤 땐 나도 모르는 걸. 그때 오빠와 나는 우리의 나무를 지나고 있었다. 그 옹이구멍 안에는 회색 실로 꼬아진 공이 놓여 있었다. 잡지마, 오빠. 여긴 누군가의 비밀 장소일 거야. 아니야, 스카웃.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월터 커닝햄 같은 아이는 이곳에 내려올 때마다 물건을 숨기고 우리가 따라오면 가져가 버려. 여기에 놔두고 며칠 기다려보다가 그래도 계속 있을 땐 우리가 갖자, 응? 좋아. 네 말도 맞는 것 같다. 여긴 큰 녀석들을 피해 물건을 감추는 꼬마들의 비밀 장소일 거야. 우리가 물건을 발견한 것도 학교가 시작됐을 때이니까. 응, 하지만 여름방학 때에는 한 번도 이곳을 지나지 않았잖아. 우린 집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 날도 공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셋째 날이 되어 오빠는 그 공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때부터 그 옹이구멍에서 나오는 건 모두 우리 것으로 간주했다. 2학년은 엄했다. 오빠는 자기도 처음엔 그랬다며 좀 더 있으면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6학년은 되어야 뭔가 가치 있는 걸 배우게 된다고 했다. 6학년은 처음부터 오빠를 흥미로 이끌었다. 이집트 시대를 배울 때는 나를 어쩔 줄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지경이 되었다. 한 팔은 앞에 놓고 또 하나는 뒤에 두고 다리를 포개어 마치 그림에 나오는 이집트인처럼 걸으려 온 힘을 기울이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걸었다고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난 그들이 그런 식으로 걸으면서 어떻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종알거렸다. 그러면 오빠는 그들은 미국인이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다고 했다. 화장실 종이나 연구 보존의 미이라도 그들이 발명한 것이며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되었겠느냐고 외쳐댔다. 그에 대해 아버지는 오빠가 하는 말에서 형용사를 몽땅 빼버린다면 사실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부언 설명을 해주셨다. 남엘라베마는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았다. 여름인지 가을인지 모르는 사이에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다.
겨울은 있는 듯 마는 듯 지나간 봄으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여름으로 녹아들었다. 길고 긴 가을은 얇은 재킷이면 충분할 만한 기온을 유지했다. 오빠와 난 우리들의 활동 범주를 총총거리며 돌아다녔다. 어느 날 오후였다. 다시 옹이구멍 앞에 멈추어 보니 하얀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이번엔 오빠가 나에게 꺼내는 영광을 주었다. 나는 비누에 새긴 조그만 조각 2개를 꺼냈다. 하나는 소년이고 또 하나는 짧은 스커트를 입은 소녀였다. 난 마법에라도 걸린 물건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땅에 내던졌다. 오빠가 얼른 집어들었다. 왜 그래? 오빠가 소리 지르며 붉은 흙을 털었다. 이건 훌륭한 거야. 이런 건 본 적이 없어. 그것을 내 손바닥 위에 내려놓았다. 거의 완전한 2아이의 모형이었다. 소녀는 짧은 바지를 입었고 헝클어진 매끈한 머리칼이 눈썹까지 내려와 있었다. 나는 오빠를 쳐다보았다. 갈색 머리칼이 가리마 아래로 내려와 있었다. 전에는 한 번도 의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오빠는 여자 인형을 한 번 보고는 내게로 눈을 돌렸다. 그 소녀상은 나처럼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다. 이건 우리를 조각한 거야. 오빠가 말했다. 누가 그랬을까? 우리 주위에 누구 조각하는 사람 알고 있니? 에이버리 아저씨. 그 아저씨는 이와 비슷한 일을 할 뿐이야. 내 말은 진짜로 조각하는 것 말이야. 에이버리 아저씨는 일주일에 평균 잡아 장작 하나를 자르고 갈아 이쑤시개를 만들어 씹고 다녔다. 스테파니 아줌마의 예대인이야. 내가 덧붙였다. 그렇지만 그 아저씨는 저 아래 살잖아. 우릴 그렇게 자세히 보았을까? 어쩌면 현관에 앉아 스테파니 아줌마를 보는 대신 우릴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내가 그 아저씨라도 그랬을 테니까. 오빠는 한참 동안이나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물어도 오빠는 아무 일도 아니라며 집으로 돌아와 그 비누 조각 인형을 오빠의 트렁크에 집어넣었다. 그로부터 2주일도 채 안 되었을 때였다. 우리는 껌 한 통을 또 발견했다. 레들리 집 부근의 모든 것에는 독이 들어있다는 것도 까맣게 잊은 채 우리는 신이 나서 씹어댔다. 그 다음 주에는 옹이구멍이 녹슨 메달을 내놓았다. 오빠는 그걸 아버지에게 보였다. 아버지는 그것이 철자법 우승 메달인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메이컴 학교 철자법 경시대회에서 우승자에게 준 메달이라고 회상했다. 그리고는 누군가 잃어버린 거라며 주인을 찾아주려 해보았느냐고 물었다. 내가 찾아낸 곳을 말하려 하자 오빠가 낙타처럼 뒷발로 걷어찼다. 그리곤 우승한 사람을 기억하실 수 있느냐고 여쭈어 보았다. 아버지는 고개를 흔들었다. 나흘 후에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선물이 나타났다. 그것은 고장난 주머니 시계로 체인에 알루미늄 칼까지 달려있는 것이었다. 오빠, 이건 백금이지. 모르겠어. 아버지께 보여봐야지. 아버지는 새 것이라면 10달러는 좋게 될 거라고 하셨다. 학교에서 누구와 교환했니, 잼? 어유, 아니에요. 오빠는 갖고 다니던 할아버지의 시계를 꺼냈다. 아버지는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일주일에 하루만 그 시계를 차고 다니게 허락했던 것이다. 오빠는 그 시계를 차는 날은 달걀이라도 끼고 걷듯 어기적거리며 다녔다. 아빠만 괜찮으시다면 대신 이걸 갖고 다닐래요. 어쩌면 고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할아버지 시계에 대한 신기함이 시들해지면서 그것을 갖고 다니는 것이 짐스러운 일이 됐고 5분마다 시계를 확인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용수철 하나와 작은 핀 하나로 열심히 고쳐보려 했지만 시계바늘은 움직이지 않았다. 어휴, 못 고치겠어. 스카웃? 응?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 분께 편지를 쓰는 게 어떨까? 참 좋은 생각이야, 오빠. 감사의 편지를 쓰자. 왜 그래? 오빠는 귀를 막고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나도 모르겠어. 나도 왠지 몰라, 스카웃. 그는 거실을 바라보았다. 나 아버지께 말씀드려야겠어. 아니야, 난 못해. 내가 대신 말할까? 아니야, 그러지 마, 스카웃. 스카웃! 왜?
오빠는 저녁 내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얼굴이 밝아져 내게로 왔다가 다시 마음이 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자, 여기 있어. 편지다 쓰자. 내가 종이와 연필을 오빠의 코앞에 갖다 댔다. 그래, 존경하는 아저씨께. 그 사람이 남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난 머디 아줌마라고 생각하는데.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머디 아줌마는 껌을 씹지 않아. 오빠가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그 아줌마 솔직하신 거 알지? 내가 언젠가 껌을 드리니까 싫다고 하시면서 껌은 입천장에 들러붙어 말을 제대로 못하게 만든다고 하셨어. 오빠가 열심히 설명했다. 그럴듯하지 않니? 응, 어쨌거나 그 아줌마는 주머니 시계도 없으니까. 오빠가 시작했다. 존경하는 아저씨께.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선생님께서 옹이구멍 안에 보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레미 에티커스 핀치 올림. 이렇게 사인하면 오빤지 모르실 거야. 오빠는 지우고 그냥 잼 핀치라고 다시 썼다. 나도 그 이름 아래 진 루이스 핀치, 스카웃이라고 적었다. 오빠는 편지를 봉투에 집어넣었다. 다음날 학교 가는 길에 오빠는 앞장서서 뛰어가 나무 앞에 멈추었다. 나무를 올려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나를 불렀다. 스카웃! 나는 뛰어갔다. 누군가 시멘트로 옹이구멍을 막아버렸던 것이다. 울지마 스카웃, 울지마, 걱정 마. 오빠는 학교로 가는 동안 내내 중얼거렸다. 점심때 오빠는 음식을 한 입 가득 집어넣고 현관 밖으로 나갔다. 나도 따라 나갔다. 아직 지나가지 않았소. 다음 날도 오빠는 불침번을 섰고 마침내 그 대가를 받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나단 아저씨. 안녕, 잼 스카웃. 저 아저씨. 레들리 씨가 돌아섰다. 저 혹시 저 아래 옹이구멍을 아저씨가 막으셨나요? 그래, 내가 메워버렸다. 왜요, 아저씨? 나무가 죽어가고 있거든. 병이 들면 시멘트로 막아줘야 하는 거란다. 너도 알아둬라, 잼. 오빠는 오후 늦게까지 그것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곳을 지나게 되자 생각에 잠긴 듯 옹이구멍을 가볍게 두드리곤 점점 우울해졌기 때문에 나는 오빠에게서 거리를 두고 걸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우리는 아버지를 마중 나갔고 돌아오는 길에 오빠가 말했다. 아빠, 저 아래에 있는 나무 있잖아요. 무슨 나무? 학교에서 오자면 레들리 집 마당 쪽에 있는 거요. 응. 그 나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잎사귀를 봐라. 푸르고 무성하잖니? 누런 잎 하나 없이. 그건 병이 난 것도 아니죠? 저 나무는 너희들처럼 건강하다, 잼. 그런데 왜 그러지? 나단 아저씨가 그것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럴지도 모르지. 그 집 나무니까 더 잘 알고 계실 테지. 아버지는 집으로 들어가셨고 오빠는 현관기둥에 기대어 어깨를 비비고 서 있었다. 가려워, 오빠? 나는 한껏 조심스레 물어보았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안 들어갈 거야? 조금 있다가. 오빠는 해가 질 때까지 서 있었고 나는 오빠를 기다렸다. 집으로 들어올 때 보니까 오빠는 울고 있었다. 오빠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나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예기치 않은 친구. 그해 겨울로 접어들면서 메이컴에 전해져 내려온 예언들이 불가사의하게 일어났다. 그것은 많은 체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지난 보름 동안이 1885년 이래 가장 추웠다고 들려주었다. 에이버리 아저씨에 의하면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거스르고 고분고분하지 않으며 담배를 피우거나 서로 싸우면 계절이 뒤죽박죽이 된다고 로제타석에 씌어 있다는 것이다.
로제타석이란 1799년 나일 강변에서 발견된 이집트 비석이다. 오빠와 나는 자연을 변화시킨 데 대한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으로 인해 이웃이 불행을 겪었고 그래서 우리는 불안했던 것이다. 그해 겨울 레들리 부인이 목숨을 잃었다. 부인의 죽음은 어떠한 파문도 일으키지 않았다. 이웃들은 그녀가 칸나에 물을 주는 시간 외엔 거의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오빠와 나는 마침내 부가 그녀를 해친 거라고 단정했지만 그 집을 다녀온 아버지는 그녀가 노환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우리는 적잖이 실망을 느꼈다. 여쭤봐. 오빠가 속삭였다. 오빠 나이가 더 많으니까 오빠가 해. 그러니까 네가 하라는 거야. 아빠, 아서씨 보셨어요? 내가 물었다. 아버지는 신문 너머로 굳은 표정을 짓고 쳐다보셨다. 아니. 내가 더 질문을 하려 하자 오빠가 나를 저지했다. 아버지가 레들리에 대해 아직도 예민해 있으니 더 이상 조르지 말라고 했다. 지난 여름 연못에서의 스트릿 포커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근거가 없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 창문 밖을 본 나는 놀라움으로 거의 죽을 것만 같았다. 나는 비명을 질렀고 아버지는 그 소리에 놀라 면도를 하다 말고 목욕탕에서 뛰어나오셨다. 아빠, 세상이 끝났어. 제발 어떻게 좀 하세요. 나는 아빠를 창문으로 끌고 갔다. 아니야, 저건 눈이 오는 거란다. 오빠는 눈이 계속될지를 아버지에게 물어보았다. 오빠도 눈을 본 적은 없었지만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 듯했다. 아버지 역시 눈에 관한 한 오빠보다 더 나을 것이 없었다. 아마 녹으면 비가 될 거야. 전화벨이 울리자 아버지가 수화기를 들었다. 율라 메이 양인데 처음 오는 눈이라 학교를 쉰다고 하는구나. 율라 메이는 메이컴의 수석 전화 교환원으로 공공기관의 발표나 결혼 초청, 소방서 사이렌을 울렸고 의사 선생님이 부재 중일 땐 응급치료 지시까지 하고 있었다. 결국 아버지는 우리를 식탁으로 불러 창문 대신 접시를 보도록 명령해야만 했다. 그때 오빠는 눈사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물었다. 글쎄다, 나도 잘은 모르겠는걸. 눈이 눈덩이를 만들 만큼 올지 어떨지. 칼퍼니아 아줌마가 들어와 눈은 잘 뭉쳐질 거라고 말해주었다. 우리는 뒷마당으로 뛰어나갔다. 푹신한 눈이 얇게 깔려 있었다. 이 안에서 걷지 마. 저봐, 네 발자국으로 온통 엉망이 됐잖니. 나는 발자국으로 움푹움푹해진 눈자국을 돌아보았다. 오빠는 눈이 조금만 더 오면 그것을 긁어 모아 눈사람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혀를 내밀어 눈송이를 받았다. 타는 듯 했다. 뜨거워, 오빠. 아니야, 너무 차가워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먹지 마, 스카웃. 아껴야 되잖아. 그냥 내리도록 놔둬. 난 여기서 걷고 싶어. 그래. 그럼 저기 머디 아줌마네 집으로 걸어가자. 오빠가 앞마당을 가로질러 껑충거리며 뛰었고 나도 그 발자국을 따라 쫓아갔다. 머디 아줌마네 집 앞길에 서 있을 때 에이버리 아저씨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분은 불구스름한 얼굴에 벨트 아래로 배가 툭 붉어져 있었다. 너희들이 한 짓을 봤겠지. 메이컴에선 빙하 시대 이후 한 번도 눈이 내리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 같은 고약한 말썽쟁이들이 이렇게 날씨를 뒤바꿔 놓았지 뭐냐. 지난 여름 아저씨가 벌인 그 광경을 한 번 더 보게 되길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를 그 아저씨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이것이 대가라면 할 말이 없기도 했다. 나는 에이버리 아저씨가 어디에서 그런 기상학적 통계를 모아오는지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은 로제타석에 직접 씌어 있을 테니까. 잼핀치! 예! 잼핀치! 머디 아줌마가 부르셔, 오빠. 현관 부근에 아르메리아가 눈 속에 묻혀 보이지 않으니 밟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 오빠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멋있죠, 머디 아줌마? 글쎄다, 그렇지만도 하는걸. 만약 얼음이 언다면 내 철쭉꽃은 다 죽어버릴 테니.
머디 아줌마의 낡은 밀짚 모자 위에 눈송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아줌마는 덤불 위에 엎드려 누런 삼배로 꽃나무를 싸매주고 있었다. 오빠가 왜 그렇게 해주느냐고 물었다. 따뜻하게 해주려는 거지. 어떻게 따뜻하게 해주나요? 그건 느끼지도 못할 텐데. 글쎄,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더 추워지면 꽃들이 얼어버린다는 건 확실하거든. 그래서 감싸줘야 하는 거야. 이젠 알겠니? 네. 머디 아줌마? 응? 아줌마네 눈 좀 가져가도 되나요? 그럼 모두 가져가렴. 저기 삼태기로 나르면 되겠지. 머디 아줌마의 눈이 가늘어졌다. 잼핀치? 그 눈으로 뭘 하려는 거지? 두고 보면 아실 거예요.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눈을 마당으로 가져왔다. 이걸로 뭘 할 건데, 오빠?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자, 이제 앞마당으로 옮기자. 발자국만 따라와. 오빠는 역시 주의 주는 걸 잊지 않았다. 꼬마 눈사람 만들 거야? 아니, 진짜 눈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모아야 해. 오빠는 뒷마당에서 괭이를 가져와서는 장작더미 옆을 파냈다. 그러면서 나오는 지렁이와 벌레는 옆으로 치웠다. 그리곤 다시 빨랫바구니에 흙을 담아 앞마당으로 날랐다. 우린 마침내 바구니로 흙을 5차례나 나르고 눈을 2바구니 모았다. 이건 흙두성이잖아. 이따가 다시 할 거야. 오빠는 흙을 듬뿍 퍼서 흙더미 위에 덧붙여 가볍게 도닥거리며 뼈대가 세워질 때까지 붙여나갔다. 검둥이 눈사람이 있다는 소린 들어본 적도 없는데. 조금 있으면 하얗게 될 거라니까. 오빠는 툴툴거렸다. 잼 오빠는 뒷마당으로 가서 부러진 복숭아 나뭇가지를 엮어 흙을 붙여서 뼈대를 만들었다. 저건 스테파니 크로포드 아줌마가 팔을 엉덩이에 올려놓은 것 같아. 봐! 허리는 굵고 팔은 짧잖아. 더 크게 만들 거야. 오빠는 진흙사람에 흙탕물을 발랐다. 오빠는 잠시 생각에 잠겨 바라보다가 허리선 아래에 커다란 배를 본떠 만들며 나를 보고 싱긋 웃었다. 눈사람 에이보리 아저씨! 그렇게 보이지 않니? 눈을 붙이기 시작했다. 앞쪽은 오빠가 하고 나는 뒤쪽만을 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에이버리 아저씨가 점점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다. 나무를 조금 꺾어다가 눈, 코, 입, 단추를 만들어 에이버리 아저씨와 비슷하게 하는데 성공했다. 그 다음엔 스토브 장작 하나로 마무리를 했다. 오빠가 뒤로 물러나 그의 작품을 바라보았다. 정말 멋져. 꼭 오빠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래, 정말 그렇지? 오빠가 수줍은 듯 우물거렸다. 우린 도저히 점심때까지 아버지를 기다릴 수가 없어 전화를 걸어 놀래줄 일이 있다고 했다. 아빠는 돌아오자마자 환호를 하며 정말 훌륭하다고 칭찬해 주었다. 난 네가 자라서 무엇이 될지 생각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부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구나. 넌 언제나 기발하거든. 아버지가 칭찬을 하자 오빠의 귀가 빨갛게 물들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뒤로 물러서는 걸 예리하게 쳐다보았다. 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지더니 점점 큰 소리로 웃었다. 우리 아들 앞으로 무엇이 될 테냐. 공학 박사, 법률가, 초상화가. 이 앞마당에서 명예훼손죄가 일어나고 있다니. 우리 이 친구 변장을 좀 시켜야겠는걸? 아버지는 툭 튀어나온 배를 조금 깎아내고 스토브 장작 대신 빗자루로 바꾸고 앞치마를 입히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오빠는 그렇게 하면 흙이 드러나 버려 완전히 망쳐버릴 거라고 말했다. 네가 무슨 일을 하건 난 간섭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이웃의 모든 것을 풍자의 작품으로 만들고 다니진 않을 테니까. 그렇겠지? 풍자가 아니에요. 단지 그 아저씨처럼 보일 뿐이에요. 에이버리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 아하! 오빠가 곧장 달려가서 머디 아줌마네 뒷마당으로 사라졌다가 잠시 후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다. 그리고 가져온 밀짚 모자를 씌우고 팔 안에 원예용 가위를 끼워 놓았다. 아버지도 훌륭하다고 말해주었다. 머디 아줌마가 현관으로 나와 우리를 길 건너에서 쳐다보았다. 갑자기 커다랗게 웃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젠 핀치 이 악마! 내 모자를 어서 가져오지 못할까? 오빠가 아버지를 올려다보자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머디 아줌만 괜히 그러는 거야. 네 작품에 정말 감동했을 거다. 아버지가 머디 아줌마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더니 서로 손짓을 하며 무슨 얘긴지를 나누었다. 겨우 몇 마디가 들려왔다. 저런 헛개비를 마당에 세워놓다니 에티커스! 저걸 계속 세워놓을 참인가요? 오후가 되어 눈은 그쳤지만 기온은 더 떨어져서 해가 진 후엔 에이버리 아저씨의 예언이 사실로 드러났다. 칼포니아 아줌마가 집안 모든 벽난로에 불을 지폈지만 추위는 여전했다. 아버지는 칼포니아 아줌마에게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다. 아줌마는 높은 천장과 긴 창문을 흘끗 올려다보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했다. 아버지가 차로 아줌마를 데려다 주었다. 잠들기 전에 아버지는 내 방 난로에 석탄을 넣으며 온도계가 화씨 16도를 나타낸다며 아버지의 기억으로는 가장 추운 날인 것 같다고 얘기했다. 우리의 눈사람은 밖에서 꽁꽁 얼어 있었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 아니, 몇 분으로 느껴질 뿐이었다. 누군가 나를 흔들어 깨우는가 싶더니 아버지의 코트가 내 위에 둘러쳐졌다. 벌써 아침인가요? 스카웃, 일어나야겠다. 아버지는 내 잠옷 가운과 코트를 들고 있었다. 옷부터 입어라. 오빠는 아버지 옆에서 잠에 취해 흐느적거리며 서 있었다. 한 손은 코트 깃을 쥐고 나머지는 주머니에 쿡 찔러 넣고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뚱뚱해 보였다. 어서 스카웃, 여기 양말과 신발이 있다. 비몽사몽간에 신발을 대충 신었다. 아침인가요? 아니, 좀 더 있어야 아침이다. 자, 어서. 마침내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나를 엄습했다. 무슨 일 났나요? 대답은 들을 필요도 없었다. 마치 새들이 가야 할 곳과 언제 비가 올지를 알고 있듯 우리 이웃에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부드러운 황금빛 음성과 급한 발걸음, 웅성거림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불안으로 몰아넣었다. 누구네 집인데요? 머디 아줌마네다. 아버지가 침착하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앞문에 서서 머디 아줌마네 집 식당 창문에서 분출되는 불길을 바라보았다. 그때서야 기다렸다는 듯 사이렌 소리가 웽웽웽 계속 울부짖었다. 전부 타버리겠어요. 오빠가 신음하듯 말했다. 그러게 말이다. 자, 이제 너희들은 아래로 내려가서 레들리 집 앞에 있거라. 여기서 멀리 떨어져서. 알겠지?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부는지 가늠할 수 있겠니? 네, 우리 가구는 안 꺼내도 될까요? 아직은 괜찮다. 젠, 내가 말한 대로 뛰어가라. 스카웃을 돌봐줘야 한다. 알겠지? 꼭 데리고 있어. 우리는 밀리다시피 레들리 집으로 갔다. 불길이 머디 아줌마네 집을 조용히 삼켜버리는 동안 거리는 남자 어른들과 차로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다. 왜 서두르지 않았을까? 왜 좀 더 빨리 못하지? 오빠가 초조하게 중얼거렸다. 그 이유가 밝혀졌다. 낡아 빠진 불자동차가 추위에 시동이 꺼져 마을 사람들이 밀어오고 있었던 데다가 소화전에 호수를 이었지만 물이 쏟아지는 듯 하더니 이내 얼어서 보도 위로 달가닥거리며 떨어져 버렸다. 오 하나님! 오빠가 내 팔을 잡았다. 괜찮아 스카웃. 아직 걱정할 때가 아니야. 그렇게 되면 말해줄게. 메이크업 남자들은 각자 옷을 입거나 벗은 채로 머디 아줌마네 가구를 끌어내 길 위로 날랐다. 무거운 떡갈나무 흔들어 의자를 나르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머디 아줌마가 가장 아끼는 것을 구하려는 아버지의 마음 씀씀이었다. 갑자기 사람들이 외쳐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에이버리 아저씨의 얼굴이 위층 창문에 나타났다. 사람들이 소리칠 때까지 그는 매트리스며 가구를 밀어 내려뜨렸다. 딕! 어서 내려와요! 사다리 갑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요! 어서 에이버리 씨! 에이버리 아저씨가 창문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스카웃, 꼼짝 못하게 됐어. 에이버리 아저씨가 갇혀 있었다. 나는 오빠의 팔에 얼굴을 묻고 오빠가 소리칠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풀려났어, 스카웃.
무사하셔. 그제야 고개를 드니 에이버리 아저씨가 위층 현관을 건너고 있었다. 난간 위에서 그네를 타듯 뛰어 기둥을 타고 소리 지르며 미끄러져 머디 아줌마의 머루나무 위로 떨어졌다. 갑자기 어른들이 후퇴하더니 우리 쪽으로 내려왔다. 더 이상 가구도 나르지 않았고 불길은 순식간에 2층으로 퍼져 지붕을 삼키고 있었다. 시커멓게 타버린 창문 틀에서 오렌지빛 불길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오빠, 꼭 늙은 호박 같아. 저길 봐, 스카웃. 연기가 우리 집 쪽으로 넘실대고 라이첼 아줌마 집도 강둑의 안개가 피어오르듯 자욱했다. 남자들이 호스를 그곳으로 들이댔다. 에보츠빌에서 온 불자동차가 왱왱거리며 커브를 돌아 우리 집 앞에 멈추었다. 그 책, 뭐라고? 오빠가 물었다. 그 톰 스위프트 그거 내 것도 아닌데. 들꽁데. 걱정 마. 아직은 괜찮아. 오빠가 말했다. 저길 봐. 이웃 사람들 속에서 아버지가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서 있었다. 마치 축구 경기라도 관람하듯 머디 아줌마 옆에 서 있었다. 봤지? 아직 걱정하시지 않잖아. 왜 아빠는 집 위에 올라가지 않으실까? 너무 늙으셨어. 목이 부러질 거야. 가서 우리 물건 끌어내자고 할까? 됐어. 언제 그래야 하는지는 알고 계실 거야. 에보스빌에서 온 소방차가 우리 집에 물을 뿜어대기 시작했다. 누군가 지붕 위에 서서 가장 위험스러운 곳을 가리켰다. 나는 우리의 헛개비 눈사람이 까맣게 녹아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머디 아줌마의 밀짚 모자가 흙더미 위에 떨어져 있었고 원예용 가위는 보이지 않았다. 불길 때문에 어른들은 코트와 목욕 가운을 벗어던지고 파자마 상의나 잠옷을 바지에 쑤셔넣고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있는 곳은 점점 더 춥게 느껴졌다. 나는 오빠에게서 팔을 빼내어 양 어깨를 잡았다. 그리고 조금씩 움직이며 발을 굴렀다. 또 한 대의 불자동차가 스테파니 아줌마네 집 앞에 섰다. 그렇지만 수도전이 없어 소화기만으로 불을 꺼야 했다. 머디 아줌마의 양철 지붕이 화염에 녹아 요란스런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다. 무너진 장작더미 사이로 불길이 솟아오르자 이웃집 꼭대기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이 모포를 들고 몰려와 불꽃과 장작더미 위를 두들겨댔다. 처음엔 한두 명씩, 그리고 무리를 지어 남자들이 그곳을 떠날 때쯤엔 멀리서 먼 동이 트고 있었다. 그들은 메이컴 소방차를 시내로 밀고 갔고 에보츠빌 소방차도 떠났다. 60마일이나 떨어진 클락스 페리에서 온 소방차만이 남겨졌다. 오빠와 나는 미끄러지듯 길가로 내려갔다. 머디 아줌마가 마당에서 까맣게 그을어버린 퀭한 웅덩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 못하도록 우리를 집으로 몰았다. 머디 아줌마는 당분간 스테파니 아줌마 집에서 머물 거라고 했다. 내가 온몸을 떨고 있을 때 아버지가 말했다. 뜨거운 코코아 마실 사람? 아버지는 부엌 스토브에 불을 당겼다. 코코아를 마시다가 아버지는 처음엔 이상하다는 듯, 그 다음은 꾸짖기라도 할 듯 나를 살펴보았다. 너희들 아무데도 가지 말고 그곳에 있으라고 했을 텐데. 그럼요, 그렇게 했어요, 우린. 그럼 저건 누구 담요지? 담요요? 그래, 이 꼬마 아가씨야. 그 담요는 우리 것이 아닌데. 갈색의 북미풍 담요가 내 어깨 위에 둘러져 있었고 나는 그것을 움켜쥐고 있었다. 어머, 어떻게 된 거지? 전... 나는 영문을 몰라 오빠를 쳐다보았지만 오빠는 더욱 어리둥절해하며 담요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으며 아빠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레들리 집 앞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열을 올리며 설명하다가 갑자기 말을 그쳤다. 나단 아저씨는 불난 곳이 없었어요. 오빠가 뭔가 석연치 않은 듯 말했다. 그 아저씨를 본 것 같아요. 아니 봤어요. 그분이 모포를 씌워주셨을 거예요. 아버지. 정말. 알았다. 아버지가 천천히 웃었다. 어찌됐건 오늘 밤은 메이컴 사람 모두가 밖으로 나왔구나. 잼, 찬장에서 포장지를 가져와라. 우리가...
아빠, 안 돼요! 오빠는 마치 실성한 듯 우리의 비밀을 쏟아놓기 시작했다.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듯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옹이구멍에서부터 바지 사건까지 모두 쏟아놓았다. 우리가 그곳에서 아무것도 발견 못하도록 나단 씨가 시멘트로 발라버린 거예요. 사람들 말대로 그는 미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절대로 우리를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나를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까지 잘라놓을 수도 있었는데 대신 바지를 꿰매주기까지 한걸요. 그는 절대로 우리를 해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그럴 거다, 아들아. 내 말이 맞다. 이 담요는 우리가 보관하는 게 좋겠구나. 언젠가는 스카웃이 감사하게 될 날이 올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부드러워 안심은 됐지만 나는 아버지가 오빠의 얘기를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누구에게 감사를 해요? 불 애들리. 너는 불에 정신이 팔려 그 아저씨가 모포를 둘러준 것도 몰랐던 거야. 오빠가 흉내를 내듯 모포를 들고 나에게 살금거리며 다가올 때는 뱃속이 뒤틀리면서 거의 토할 것만 같았다. 그는 집에서 몰래 빠져나와 이렇게 돌아보며 다시 살금 다가와서 이렇게. 아버지가 무뚝뚝하게 웃었다. 제레미, 그렇다고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진 말아라. 오빠가 이마를 찡그리며 대답했다. 아무 짓도 안 할 거예요. 그래도 난 오빠의 눈에서 새로운 모험의 광채를 볼 수 있었다. 스카웃, 생각해봐. 네가 잠깐만 돌아봤다면 넌 그를 볼 수 있었던 거야. 오, 맙소사. 칼퍼니아 아줌마는 정오가 되어서야 우리를 깨웠다. 아버지는 잠을 푹 자지 못한 상태에선 어떤 것도 배울 수 없다며 우리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우린 칼퍼니아 아줌마의 명령에 따라 앞마당으로 나갔다. 머디 아줌마의 밀짚 모자가 얇은 얼음 속에 박혀 있었다. 호박 반지 속에 있는 파리를 연상시켰다. 우린 원예용 가위를 흙 속에서 찾아냈다. 뒷마당으로 가보니 머디 아줌마가 얼어붙은 철쭉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 가위 가져왔어요. 정말이지 안 된 일이에요. 뒤돌아보는 머디 아줌마의 얼굴 위로 친근한 미소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난 항상 작은 집을 원했단다, 젠핀치. 하느님께서 철쭉꽃을 심을 더 넓은 땅을 주신 거야. 슬프지 않으세요? 내가 깜짝 놀라 물었다. 언젠가 아버지는 그 집은 머디 아줌마의 전부라고 말했었다. 슬프냐고? 아니, 그 오래된 암소 헛간은 정말 보기 싫었단다. 난 정말이지 100번도 더 그 집에 불을 놓고 싶었지. 내가 그곳에 갇히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하지만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진 루이스 핀치. 네가 모르는 일이 많이 있는 거야. 자, 보렴. 작은 집을 지어 2명 정도한테 세를 주고 그리고 고맙게도 엘라베마에서 가장 훌륭한 정원을 갖게 될 테니까. 내가 시작만 한다면 저 벨링그리스 궁전도 보잘것없어질 거다. 오빠와 나는 마주 바라보았다. 불은 어떻게 붙었어요? 오빠가 물었다. 잘 모르겠지만 분명 부엌의 가스관에서 시작된 것 같아. 지난밤 화분이 얼을까봐 그곳에 불을 켜놓았거든. 그건 그렇고 지난밤 예기치 않은 친구를 갖게 됐다면서, 진 루이스? 어떻게 하셨어요? 에티커스가 오늘 아침 법원으로 가며 얘기해줬단다. 사실은 말이다. 난 너희들과 무엇이든 같이 나누고 싶거든. 그리고 나 역시 그 정도의 감각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머디 아줌마는 내게 있어 정말 수수께끼 같았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가장 아끼던 정원조차 엉망진창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기운차고 오빠와 나의 일에까지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다니. 아줌마는 나의 혼란을 알아챈 듯 말씀하셨다. 내가 지난밤에 유일하게 마음 태운 것이 있다면 그건 그 불로 인한 소동과 위험이었단다. 여기 있는 모든 이웃이 다칠 수도 있었거든. 에이보리 씨는 일주일은 몸져 누워 있어야 할 거다. 그는 온 힘을 다 써버렸고 그러기엔 너무 나이가 많았지. 난 이미 그렇게 얘기했다마는. 자,
그럼 손을 씻고 스테파니 아줌마가 안 볼 때 그에게 가져다 줄 케이크를 만들어야겠구나. 아줌마는 나의 요리법을 30년간 따라하고 있지만 내가 함께 산다고 해서 그 비결을 알려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지. 나는 머디 아줌마가 망해서 그 요리법을 넘겨준다 해도 스테파니 아줌마는 결코 따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언젠가 머디 아줌마는 내게 요리법을 보여주었는데 특별한 비결이라면 설탕 같은 재료를 듬뿍 넣는 것이었다. 그날은 모든 게 멈춘 듯 고요했다. 공기는 차고 맑았으며 법원시계는 줄이 팽팽히 당겨지는 소리와 함께 크게 울려 퍼졌다. 머디 아줌마의 코가 빨개졌다. 난 6시부터 계속 밖에 나와 있었단다. 금방이라도 얼어버릴 것 같구나. 들어올린 손바닥은 십자무늬의 잔금으로 가득했고 흙과 피가 말라붙어 갈색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그러다 엉망이 돼버리겠어요. 흑인을 좀 쓰시지 그러세요. 그리곤 오빠는 주저없이 말했다. 스카웃과 저도 도와드리겠어요. 고맙구나. 하지만 먼저 저쪽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을 텐데. 그리곤 우리 마당을 손으로 가리켰다. 저 헛개비 눈사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번개같이 치울게요. 내가 대답했다. 나를 내려다보는 머디 아줌마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이더니 갑자기 손을 이마로 가져가고는 웃음을 못내 참지 못하고 우리가 떠나온 그 자리에서 계속 깔깔거리고 있었다. 오빠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으며 저런 모습이 바로 머디 아줌마일 거라고 말했다. 편안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